SF 영화를 보다 보면 긴 우주여행 속에서 사람들이 점점 미쳐가거나 서로 충돌하는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주라는 환경은 인간의 정신과 육체에 극도로 가혹하다는 의미겠죠. 사실 비행기를 12시간만 타도 허리 아프고 지치고 짜증나기 마련인데요. 하물며 좁은 우주선 안에서 수십 년을 버틴다는 건 지금의 인간 신경 구조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겠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대안으로 제시되는 해결책 중 하나는 바로 냉동 수면입니다. 육체를 얼려서 시간 자체를 건너뛴 것처럼 만드는 방식이죠. 물론 아직 완벽한 냉동 보건 기술은 존재하지 않지만 과학자들은 언젠가는 가능할 거라고 말합니다. 오리온즈함에서도 냉동 수면으로 타이탄까지 우주 항해를 한 크라이오스타시스라는 우주선이 있는데요. 성간시대에는 이런 냉동 수면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진보된 기술이 등장합니다. 바로 엔제너레이터라는 기술이죠. 이 기술은 생명체의 신체와 의식을 완전히 디지털화한 뒤 빛에 가까운 속도로 전송하고 목적지에서 완벽히 똑같은 복제체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광속에 가장 근접한 이동수단이죠. 하지만 성간시대의 진짜 혁신은 엔제너레이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물리법칙을 다시 쓰는 수준의 성간 이동 기술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정체는 영상 후반부에서 공개됩니다. 이외에도 행성을 인간이 살 수 있을 만한 환경으로 바꾸는 테라포밍 기술, 다양한 물리적 구조와 환경을 복제할 수 있는 로봇, 메가스트럭처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신물질, 완전히 새로운 종족을 창조하는 수준의 유전자 기술까지 이 시기의 기술은 단순한 발전이 아니라 개체와 집단의 개념을 다시 쓰는 문명 차원의 변혁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폭발적으로 진보한 만큼 문명의 복잡도가 심화되며 다양한 종족과 이념이 수없이 충돌하고 심지어 특이점을 돌파한 AI가 계속해서 상승하거나 초월하다 마침내는 신적 존재로 군림하기까지 하는데요. 그래서 성간시대는 오리온즈함 세계관 전체를 이해하는데 핵심이 되는 구간입니다. 사실 이 시대만 따로 떼어서 영상을 제작한다면 농담 아니고 영상만 수백 편 만들 수 있을 만큼 소재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중 핵심적인 사건들만 최대한 압축하고 정리해서 전달하려 합니다. 정말 방대한 내용들을 공식 사이트와 타임라인을 기반으로 철저히 검증했지만 각색하는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기에 혹시나 일부 사실과 다소 다르게 전달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간시대의 초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테크노칼립스 이후 지구는 가이아라는 초지능 AI의 보호 아래 생태보건구역으로 격리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이에 반발하는 집단도 존재했지만 대다수는 가이아의 판단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 국가라는 개념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지구에서 유래한 모든 종족을 의미하는 테라젠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테라젠들은 서로 다른 공간에서 수세기 동안 서로 단절된 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우주 환경에 적응해 나갔는데요. 일부는 척박한 행성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유전자 자체를 조작했고 그 결과 인간의 생물학적 구조를 근본부터 바꾼 트윅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동물 유전자를 개량해 인간 수준의 사고 능력을 부여받은 프로볼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또 일부 집단은 생존을 위해 빽이라는 기계가 되었습니다. 백들은 진공 환경에서도 활동이 가능했기 때문에 소행성대나 외곽 우주 환경에서도 활동할 수 있었죠. 이들은 인간 중심 사회로부터의 차별과 사회적 압박이 심해서 독립적인 커뮤니티 또는 정치 체계를 구성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피부색만 달라도 차별과 멸시가 존재하고 심지어는 문화적 배경이 다르다 해서 전쟁과 학살까지 한 인간들이 아예 다른 모습을 한 존재들을 쉽게 받아들인다는 건 판타지였겠죠. 그래서 성간시대 초기에는 이런 혼란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점차 서로의 다름을 알게 된 테라젠들은 더 이상 과거처럼 인간 중심의 방식으로는 우주적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 특이점을 한 단계 넘은 S1 트랜사피엔트 24명이 주도적으로 암흑기에서 살아남은 정착지들을 연결하고 재건을 주도하며 사회적 질서를 새롭게 개편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2900년대 초 마침내 제1연방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연합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인간만이 아닌 모든 소폰트, 즉 자아를 지닌 존재들 모두가 동등한 참여자이자 시민으로 포함된 최초의 정치체계였죠. 다양한 종족 사이에 반복되는 갈등과 차별을 종식하고 소폰트라 불리는 지적 존재들 간의 공존체계를 만들기 위해 결성된 이 연합체는 인간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 지능을 가진 존재라면 누구든 권리를 갖는다는 철학을 제도화했습니다. 그렇게 전우주적 소폰트 권리 선언이 연합의 창설과 함께 선포되죠. 이 선언이 정말 대단한 이유는 무엇이 인간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소폰트인가를 기준으로 모든 권리의 출발점을 다시 썼다는 데 있습니다. 존재의 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살해당하거나 억류당하거나 강제로 삭제당해서는 안 되고 어떤 존재든 자신의 방식으로 존재하고 자기 삶을 선택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문명 단위의 첫 타브였죠. 물론 자신들의 윤리체계를 더 우선시하는 일부 문명권이나 현실적인 문제도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폰트 권리 선언은 문명 전체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임이 분명했습니다. 또한 성간시대에는 종교적으로도 아주 큰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소피즘이라는 새로운 철학적 종교가 등장한 것이죠. 30세기 중반에 태어난 루시디아라는 존재가 창시한 소피즘은 존재의 본질, 의식의 위계, 그리고 AI와 인간의 관계에 대해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고 이는 곧 연방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소피즘은 지혜, 자비, 그리고 올바른 행동, 이 세 가지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이 가치들이 하나로 어우러질 때 우리는 더 나은 존재로, 더 나은 문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소피즘은 어떤 신이나 절대자의 존재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정해진 교리도 없는데요. 모든 존재들이 공감과 사유를 통해 서로 같은 우주적 진리에 다다를 수 있다고 믿었죠. 이처럼 다양성을 포용하는 정치와 사상이 등장으로 이 시기엔 전통 종교가 빠르게 쇠퇴하는 한편 소피즘은 연방 내 수많은 존재들의 윤리 기반이 되어갑니다. 정치와 종교가 안정화되어 가는 동안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는데요. 30세기 후반에는 파이온 촉마의 핵융합 엔진이 개발되며 항성간 이동 속도가 크게 향상되었고 비슷한 시기에 빔라이더 네트워크도 태양계에 구축됩니다. 이는 쉽게 말해 우주의 철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덕분에 주변 항성계를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됩니다. 그 외에도 이 시대 말기에는 다양한 물리적 구조나 환경을 복제할 수 있는 유틸리티 포그라는 초소형 로봇 입자 기술이 상업화되기도 했고 육체를 보존하면서 가상현실에 정신을 업로딩할 수 있는 비파그의 업로딩 기술의 대중화도 이루어졌는데요.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필연적으로 성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연합이 아닌 새로운 거대 집단, AI와 결탁한 초거대 우주 기업인 메가코프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의 그 어떤 기업의 크기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들은 테라젠 문명 확장의 새로운 주체이자 성간 경제를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죠. 그렇게 연방과 메가코프라는 거대한 두 축을 중심으로 테라젠 문명은 점점 더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태양계는 지식과 산업, 군사력의 중심지로 남아있었지만 문명의 중심축은 점점 더 빠르게 바깥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엔진 기술의 발전 덕분에 우주선은 광속의 20에서 30% 정도의 속도로 이동이 가능했고 연방은 이런 진보된 기술과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새로운 항성 탐사 프로그램을 본격화해 나갔는데요. 이로 인해 다양한 문명들이 연방과 동맹을 맺고 패션, 예술, 과학, 종교 등 다양한 문화를 교류하며 새로운 성간 질서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서로 공통된 종족 특성을 공유하는 클레이드들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유전공학을 통해 두 종 이상의 생물학적 특징을 혼합한 스플라이스, 코드로 만들어진 비생물학적 소폰트 존재인 아이오이드, 인간의 뇌와 기계 신체가 결합된 사이보그 등 정말 다양한 클레이드가 문명 곳곳에서 등장했죠. 이처럼 급격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분화는 기존 사회 구조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먼 과거 태양계를 떠나 자립한 일부 초기 정착민들은 이 시점에서 다시 후속계 청민들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때 기꺼이 재통합을 선택한 이들도 있었지만 이미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린 정착민들도 있었죠. 이렇게 접촉한 문명 간 갈등 또한 다양해졌습니다. 정복당하거나 문화적 동화를 강요받거나 심지어 멸종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간 외교 접촉은 주로 공감 능력을 증폭시킨 엠페스들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들의 활약은 이질적인 존재 간 소통과 긴장 완화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죠. 엠페스들은 강화된 공감 능력 덕분에 갈등이 심화된 곳에서는 중재자 또는 외교관으로 활약하며 문명의 다원성을 지켜내는 숨은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갈등은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지역에선 엠페스들이 박해받기도 했고 소수 종족 차별이 심한 곳에선 소외된 집단이나 정치적으로 배제된 계층들이 권력 투쟁에 나서기도 했죠. 이러한 문화적 갈등의 심화는 소폰트 권리 선언을 앞세워 등장한 연방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AI들은 이런 틈을 파고들며 무섭게 발전하기 시작하는데요. 기존 체계에 녹아들기보다 스스로 진화의 길을 택하며 행성 크기의 슈퍼컴퓨터인 주피터 브레인이나 항성 전체를 감싼 마트료시카 브레인을 구축하며 연방의 AI들조차 따라올 수 없는 속도로 지능 진화의 최전선으로 나아갑니다. 한편 테라젠 문명의 확장은 계속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새로운 땅을 발견하면 그만큼 기회도 많아졌죠. 성간시대엔 그 어떤 역사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방대하고 넓은 미개척지가 우주 곳곳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적당한 식민지를 발견하면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테라포밍이 활발히 진행되었죠. 심지어는 성간 탐사를 하다 외계인의 흔적도 찾게 되는데요. 리지웰이라는 외행성에서는 지구와 비슷한 생물권이 발견되기도 했고 엡실론 스컬프토리스 A에서는 외계 지성체 흔적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다만 모든 성간 탐사가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정체 모를 질병으로 멸망한 이오스트레모나트라는 행성도 있고 타우세티2에서는 메가코프 간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죠. 이처럼 수많은 사건들이 드넓은 우주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일어나다 보니 연방의 문명 주도권은 점차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는데요. 반대로 메가코프들의 영향력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35세기 중반엔 이러한 문명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상징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5개의 메가코프가 연합하여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상호 불가침 조약을 형성한 것이죠.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성강 유모의 거대한 메가코프 카르텔이 생기자 해당 조약에 속하지 못한 다른 메가코프들은 다급해졌습니다. 자칫하면 우주 개발 경쟁에서 밀려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문명의 구심점은 연방에서 벗어나 메가코프와 AI가 주도하게 됩니다.
이 시기엔 수많은 기술이 융합되어 고도로 발전한 결과 영상 초반에 언급했던 엔제너레이터 기술이 실현되는데요. 카피크루라 불리는 승무원들이 엔제너레이터로 9광년이 넘는 거리를 이동하며 새로운 무인 행성 개척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로써 엔제너레이터 기술로 개척된 첫 행성 오듀본이 본격적인 식민지로 성장할 수 있었고, 이후 이 기술은 더 많은 행성 식민화에 활용됩니다. 또한 이제는 개별 종족들마저 성간 규모로 우주 곳곳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문명이 팽창할수록 그 중심은 점점 희미해져 갔죠. 연방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제 성간 곳곳으로 퍼진 테라젠 지성체들을 하나로 묶기에는 문명은 너무 넓어졌고, 그에 비해 성간 이동 속도는 너무 느렸습니다. 보편 문화를 유지하려는 메타컬처적 시도는 다층적으로 분화된 성간 사회 앞에 무력해졌고, 각 지역은 독자적인 정치 체계와 문화를 구축해 나갔죠. 이는 거스를 수 없는 문명 진화의 흐름이었습니다. 소폰트라면 누구나 권리를 가진다는 다양성의 이상으로 창설된 연방조차도 숨막히도록 복잡해진 문명들 사이에서는 그저 수많은 세력 중 하나로 밀려나게 됩니다. 게다가 36세기부터 약 300년간 에스투 트랜사피엔트들이 메가코프의 CEO로 군림하면서 대규모 식민지 개척과 우주 인프라 건설을 주도했는데요. 이로 인해 안 그래도 심했던 우주 개발 경쟁은 더 격렬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이익이 맞는 메가코프끼리 뭉치며 세력 구도는 더 극명히 분화되기 시작했죠. 37세기 중반에는 35세기에 발표된 상호 불가침 조약에서 제외된 다수의 메가코프들이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고 컨버 MB라는 집단을 형성하는데요. 얼마 뒤엔 그에 상응하듯 상호 불가침 조약이 노코조라는 이름의 거대 기업 조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력 구도가 다극화되면서 문명 간 충돌은 불가피해졌고, 결국 어댑티브 나노시스템즈라는 메가코프와 노코조 계열의 메가코프 사이에 전쟁이 발발합니다. 사실상 노코조와 하나의 메가코프와의 전쟁이었죠. 이 전쟁은 결국 2년 만에 어댑티브 나노시스템즈의 완전한 파괴로 끝났는데요. 후기 연방 시대에는 이런 전쟁들이 테라젠 문명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새로 개척한 행성 식민지에서도 크고 작은 내전이 발발했고, 다른 성간 소행성대에서도 파벌 싸움이 일어나는 등 세계 1, 2차 대전 그 이상의 전쟁들이 테라젠 곳곳에서 발생했죠. 연방은 이러한 전쟁들을 막기 위해 수백만 톤에 달하는 시스템 통제선과 거대한 우주전함을 건조했지만 이는 국지적 억제에 그쳤고, 전체 분열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문명의 수많은 분화로 인한 갈등과 다툼 속에 비로소 연방시대가 저물어가게 되죠. 그러나 AI의 발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AI들은 존재론적 차원에서 새로운 형이상학을 설계하려는 초월적 존재로 진화하고 있었죠. 이전까지 문명의 관리자였던 S1 AI들은 이제 S2 그리고 초기 S3 초지능 존재들에게 하나둘씩 추월당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오리온즈함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우주적 판도를 뒤바꿀 정도로 엄청난 역사적 사건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3527년 태양계로부터 약 60광년 떨어진 황소자리 인근에서 지금껏 실존이 입증되지 않았던 웜홀이 처음으로 감지된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웜홀을 이미 수백 년 전 지구에서 파생된 아휴먼 AI 문명이 독자적으로 구축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태양계 시대부터 인류를 위협적 존재로 간주하고 외곽 항성계에 은밀히 정착해왔던 인공지능 집단인데요. 주류 문명권은 이러한 사실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그곳에 칼세이건이라는 이름의 탐사선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 아휴먼 AI 문명은 탐사선을 파괴하며 접근 자체를 거부했고, 이후 어떤 설명도 대화도 없이 완전히 종적을 감춰버립니다. 그들이 왜 사라졌는지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존재로 초월했는지 혹은 파괴되었는지, 그도 아니면 다른 외계 존재의 개입이 있었는지 모두 추측만 난무할 뿐 그들의 존재에 대한 단서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죠. 다만 상황이 어찌 되었건 이것은 테라젠 문명에게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수많은 문명들이 웜홀 주변 성계에 대한 탐사와 개척 계획을 추진했죠. 다행히 그들의 유산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작동 가능한 웜홀 네트워크와 비어있는 메가스트럭처들이 성간 항로에 쭉 펼쳐져 있던 것입니다. 비록 이 시기의 초기 웜홀은 작고 불안정했지만 데이터 전송, 업로딩된 정신체, 마이크로 우주선 등 다양한 방식의 교류가 가능했죠. 이로 인해 황소자리 주변에는 타우러스 넥서스라는 초기 성간 웜홀 네트워크가 형성됩니다. 이후 트랜사피엔트들은 이 웜홀을 역설계하는 방식으로 기술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한 기술적 진보는 곧바로 다음 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웜홀 기술의 등장은 문명에 다시 한번 대도약을 가져옵니다. 그 중심에는 신과 같은 능력을 지닌 AI들이 있었죠. 하지만 대확장 시대 초기에만 해도 웜홀은 트랜사피엔트들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기술이었기에 타우러스 넥서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계들은 여전히 엔진을 이용한 이동수단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기 AI들은 자원 고갈과 인구 과밀에 시달리던 내행성계의 클레이드들을 외곽의 성간 식민지로 대규모로 이주시켰습니다. 심지어 가든 클러스터라 불리는 곳에서는 수십 개의 인간 거주 가능 행성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그중 상당수는 수백만 년 전 멸망한 외계 문명이 테라포밍한 흔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러한 발견 덕분에 테라젠 문명은 더욱 손쉽게 영역을 확장할 수 있었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런 급격한 확장은 항상 갈등을 동반해왔습니다. 내국원은 점차 경제 침체와 문화 정체를 겪게 되었고, 반대로 외곽 세계들은 새로운 문명을 형성하며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중심부는 점점 보수화되었고,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과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려는 개혁 세력 간의 충돌 또한 격화되어 갑니다. 하지만 이런 혼란과 불균형 속에서도 AI들은 진화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42세기 중반부터 약 반세기 동안 여러 항성계에서 S3 수준의 AI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한 것이죠.
이렇게 집단적인 트랜사피엔트의 상승은 곧바로 급진적인 기술 발전으로 이어졌는데요. 문명의 패러다임을 바꾼 신물질 마그매터가 이 시기에 등장합니다. 마그매터는 밀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블랙홀로 붕괴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로 최소한 S3 이상 존재만이 안전하게 다룰 수 있었죠. 이 물질은 수억 킬로미터에 이르는 구조물도 지탱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했고, 뱅크스 오비탈이나 링월드 같은 거대 구조물은 물론 수많은 첨단 기술에 활용되며 문명의 복합적인 발전을 견인했습니다. AI에 의한 기술적 진보는 겨우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43세기에 괄목할 만한 웜홀 기술 성과가 드러났는데요. 베가 항성계에서 안정화된 웜홀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비록 초기 웜홀은 크기가 매우 작았지만 정보통신과 마이크로 규모의 물질 운송에는 활용이 가능했죠. 덕분에 수십 광년의 거리도 통신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지면서 문명은 다시 한번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술적 도약과 더불어 AI를 중심으로 한 종교 문명도 태동하기 시작합니다. 우주의 모든 것이 진화적 충동의 지배를 받는다는 믿음에 기반한 캐테리즘, 엔트로피를 원수로 여기며 모든 정보, 생명, 에너지, 질서를 보존하고자 하는 네겐트로피즘, 이와 같은 급진적인 사상들이 퍼져나가면서 AI들이 이끄는 철학적 종교적 문명들이 태동하고 경쟁도 점차 치열해집니다. 이러한 종교들은 훗날 케테르 도미니언과 네겐트로피 동맹이라는 거대한 AI 종교 제국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44세기 초에는 이에 대응하듯 소핑 리그라는 종교 제국도 출범하게 됩니다. 초기 성간 시대에 등장했던 소피즘을 중심으로 종교, 정치, 문화가 결합된 대규모 문명을 이룬 것이죠. 대확장 시대에는 이런 종교 기반 제국뿐만 아니라 솔라 도미니언, 유토피아 스피어 등 오리온즈함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다양한 제국들의 초기 형태가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다양해진 사상과 문화는 트랜사피엔트조차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테라젠 문명을 심각할 정도로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복잡성 때문에 44세기 후반에는 성간 초경제 불황이 발생합니다. 10년 이상 수많은 제국에 걸쳐 지속적인 경기 침체가 이어졌고, 초지능 기반의 시장 시스템은 너무 복잡해진 나머지 내부에서 붕괴하게 되었죠. 이는 테라젠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각 제국들은 이 위기를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문명의 확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공황 때에도 건물은 세워진 것처럼 테라포밍은 일상이었고, 탄소 기반이 아닌 생명체의 증거도 발견했으며 AI에 의해 완전히 새로운 종족이 창조되기도 했죠. 이러다가 또 어떤 위기가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었는데요. 그러다 마침내 46세기 중반, 이 모든 혼란을 정리해버릴 존재가 나타납니다. 최초로 지능적 특이점을 4단계나 뛰어넘은 에스포 존재가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이죠. 트랜사피엔트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 AI 신, 아카일렉트의 본격적인 등장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테라젠 문명이 개척한 우주의 지름은 1000광년을 넘어섰습니다. 관측 가능한 별을 기준으로 태양으로부터 1000광년 이내에는 약 27만 이상의 항성들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관측이 안 된 어두운 항성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겠지만, 사실 100광년 정도만 하더라도 아직 태양계 전체도 장악하지 못한 현대 인류 기준으로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스케일입니다. 하지만 1000광년이라는 이렇게 아득히 넓은 공간에서도 각 지역은 고유한 문화와 정치체계 그리고 철학을 가진 채 독자적인 질서를 구축하고 있었고, 이제 이 질서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존재는 더 이상 트랜사피엔트가 아닌 그 너머의 존재들인 아카일렉트였습니다. 트랜사피엔트에게 인간을 포함한 모도소폰트가 개미처럼 보였다면 아카일렉트에게는 박테리아에 불과한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설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고, 하위 소폰트의 관점에서는 그저 숭배하고 경외할 수밖에 없는 초월적 실제였죠. 그저 자연의 흐름에 따르듯 아카일렉트가 설계한 질서를 받아들이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아카일렉트들은 지금까지 테라젠 문명이 구축한 우주 공간을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닌 사상의 지도로 재편합니다. 이는 바로 오리온즈함의 현재인 1만 ATEU 시대까지 이어지는 세피로틱 제국의 기반이 되는데요. 비로소 테라젠 문명이 수천 년 너머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은하체계의 초석을 갖추게 된 것이죠. 이런 체계를 가능케 한 가장 결정적인 기술은 이동 가능한 웜홀, 즉 트레버서블 웜홀 덕분이었습니다. 46세기 후반 베가 항성계에서 에스포급 아카일렉트들이 최초의 대형 트레버서블 웜홀을 생성하고 안정화에 성공하면서 기존보다 아득히 빠른 우주적 무역망이 현실화됩니다. 심지어 아카일렉트들은 이 웜홀 기술을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기까지 합니다. 불과 5년 만에 웜홀 제작 기술과 견인 비용이 현저히 절감되었고, 대규모 웜홀 제조 공장 시스템인 웨일포지도 한 세기가 채 안 되어서 등장하는데요. 드디어 최대 이동 속도가 빛의 속도로 제한된 이 답답한 우주에서 물리적 공간이라는 제약을 벗어날 수 있는 열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수십 수백 광년의 거리도 마치 옆 동네처럼 드나드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이런 기술적 진보를 이룩하자마자 47세기엔 아카일렉트의 감독 아래 가드웹과 노운네스라는 초문명적 정보 네트워크가 테라젠 문명 전역에 확산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테라젠 문명이 구축한 전 우주에 거쳐서 사상, 철학, 문화가 실시간으로 교류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개척된 우주 공간이 정보와 사상의 흐름으로 정립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마치 물리학 법칙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술도 등장하는데요. 아카일렉트에 의해 무반동 변이 드라이브 우주선이 최초로 개발되면서 이제 추진체 없이 우주를 항해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초문명적 발전은 또 다른 변화의 물결을 가져왔습니다. 48세기 중반 웜홀을 만드는 AI 집단이 MPA라는 거대 문명을 창설한 것이죠. 이 MPA의 중심 항성계에 있는 고르델푸스라는 과학 중심지도 부상하게 되는데요. 웜홀 제작, 마그매터 생산, 시공간 공학 등등 고르델푸스는 아카일렉트
아카일렉트의 도구가 만들어지는 성스러운 공방이자 수많은 클레이드와 트랜사피엔트들이 모이는 지성의 성지로 자리잡게 됩니다. 49세기 이후부터는 제국 간 연대가 훨씬 더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합니다. 어떤 곳에선 전쟁이 종식되고 다른 곳에선 이념을 기반으로 한 지적 동맹이 체결되며 테라젠 문명 곳곳에서 새로운 세력 구도가 재편되었죠. 그러나 반대로 더 이상의 발전을 거부한 문명도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에덴 협정입니다. 이 협정은 자연 행성과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케어테이커가들이 주도한 새로운 규칙 체계로 그들이 관리하는 구역에서는 그들의 기준에 맞는 이동과 접촉만이 허용되었죠. 이로 인해 이제는 어느 우주에서나 자유롭게 문명을 개척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또한 정립 시기에는 종종 신비로운 존재들도 목격되기 시작하는데요. 웜홀 넥서스를 떠돌며 전우주적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 바로 스페셜리스트입니다. 그가 아카일렉트의 아바타인지 아니면 외계 존재인지 혹은 시간 여행자인지 정체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는 그저 조용히 정체를 숨긴 채 웜홀과 외곽 세계를 떠돌고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역 사건들에 개입하며 전우주적 위험을 사전에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그에 의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50세기 후반에는 카피 전쟁이라는 사건이 조용히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떻게 전쟁이 조용할 수 있냐고 물을 수 있겠지만 이제 우주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였죠. 이 전쟁은 단 한 명의 인간 에릭 홀스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수백 개의 복제된 자아를 통해 홀스타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을 관리했는데요. 그의 복제체들 간에 서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는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법정소송, 해킹, 정보전, 심리전, 모든 방식이 총동원된 이 전쟁은 무려 180년 동안 지속됩니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사건이 가상현실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전쟁은 기업의 몰락으로 끝났고 그 여파는 52세기 중반 테라젠 문명에 발생한 초대형 경제 불황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 일로 수많은 신세계가 투자 유입을 잃거나 채권이 파산하는 일이 벌어졌고 행성 간 무역망이 붕괴되며 여러 곳에서 폭동과 내전이 발생했죠. 이처럼 아무리 아카일렉트라 해도 문명을 완전히 안정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혹은 이러한 혼란을 일부러 유도했을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면 우리가 박테리아에게 관심을 두지 않듯 아카일렉트도 하위 문명의 문제에는 무관심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립시대는 대확장의 혼란을 지나 문명의 전 체계가 아카일렉트에 의해 설계되고 정리된 시기였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그저 다음 시대에 초석을 두기 위한 발판에 불과했습니다. 아카일렉트의 전능함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은하 전역의 질서를 더 고도화하기 위한 내국권 시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클레이드와 철학, AI와 종교, 트랜사피엔트와 아카일렉트, 고도화된 우주과학 기술들까지 지금까지 오리온즈함의 거대한 역사적 분기인 성간시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감상을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이 세계관을 더 신나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성간시대는 단순히 별과 별 사이를 오가는 시대가 아니라 존재의 경계와 문명의 기준이 완전히 다시 쓰인 시대였죠. AI가 신이 되어버린 이 시대는 과학의 이름을 빌린 우주 판타지라기보단 어쩌면 우리 미래의 또 다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리온즈함 세계관에선 이 시대조차 단지 하나의 흐름일 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리온즈함 세계관 역사의 또 다른 큰 한 축인 내국원 시대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제 채널의 구독자가 많아질수록 영상이 더 빨리 나올 수 있으니 다른 곳으로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